오늘은 중국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정훈, 직업, 해병대 대령, 태생, 경북포항, 학력, 경북대 법학과 학사, 고려대 법학과 석사 박사, 아들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현재 상황,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직하다가 보직 해임되었음. 최초 집단 항명수괴죄로 거론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명죄 및 명예훼손죄로 재판 중. 그동안 진행된 보도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은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모범적인 언행을 보여주며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를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 마르코스 대통령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경제가 왜 엉망이 되었는지, 해방 직후 지하자원도 많고 우리보다 잘 살던 북한이 왜 빈국이 되었는지, 베트남 축구는 왜 갑자기 동남아 축구 강국이 되었다가 요즘 왜 헤매는지, 말레이시아 축구는 왜 요즘 갑자기 맹위를 떨치는지, 한국은 어떻게 2002년 월드컵 4강까지 갈 수 있었는지. 저는 이러한 현상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 그 집단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고 억압된 사회에서는 창의력 발휘가 안 되어 과학 발전, 문화 융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개인의 인격을 억압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사라지게 되어 서로를 경계하게 되어 협동심이 없어져 국가의 힘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열심히 살아온 본인과 그 가족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위로하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힘을 보태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일 용산구 군사법원 앞. 이로써 피의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병대 대령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 항명죄로 해병대 대령이 수사를 받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필승!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 그런데 장병들은 왜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했을까? 특히 복장에 신경 쓰라는 사단장의 강조사항이 전달됩니다. 사단장님 강조사항 1. 복장 통일 철저, 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 정찰모 착용, 체육모 절대 안됨, 컴뱃 셔츠 안됨, 사단장 현장 지도 시 복장 점검 예정. 이에 바로 최상병이 복장 통일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8일 물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한 장병들. 당시 물이 불어나 물가라도 수색이 겁난다는 현장 지휘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둑판식으로 거리를 둬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무릎에서 허리 높이로 지시가 바뀝니다. 얕은 물가에선 장화를 신고 수색하는 게 문제되지 않지만 물속에선 이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최상병이 속한 중대 대화방에서 장화 착용을 우려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안전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장화 착용 지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가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 장병 5명이 물에 빠지고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잠수 슈트하고 기본적으로 다 착용하고 가죠. 무릎 이상 들어가는 데는요, 구명조끼 다리도, 얼렘 다리도 다 입어야 돼요. 기본적이 사람이 무릎 이상만 물끼리 차도 중심을 잃어요. 그런데 해병대원들은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왜 사고 당일 장병들에게 무리한 입수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하는 보고 사진에 대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다며 칭찬했던 사단장. 한편 포병대대 간부들에겐 포병들의 태도와 비효율적인 수색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와가지고 포병 부대가 제일 문제라고. 그날 그 수해 복구 현장에 와서 왜 애들 물에 안 들여보내냐. 이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한테 들었어요. 제 아이한테 들었어요. 왜 물에 안 들어가냐? 네, 물에 들여보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지휘관들한테 뭐라고 하고 갔나 보더라고요. 올해 예천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도 해병대 1사단은 장갑차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센 물살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이 장병들에게 지시를 할 때마다 언론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본인의 공심을 높이기 위해서 웃는 모습 언론에 보이지 않게 해라. 해병대 잘 나오게 입어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되게 비본질적인 것만 강조했거든요. 이 해병대 티의 뒷면에 해병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뒤돌아주세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해병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병대 이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박정훈 대령.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 쪘잖아요. 그러면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군사보좌관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뜻한다는 게 박대령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어 김계한 사령관은 VIP, 즉 대통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VIP란 말에 깜짝 놀란 박대령이 VIP가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박대령은 왜 사단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계한 사령관은 아무래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합니다.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에 화를 낸 것으로 김계한 사령관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의원은 자신의 SNS에 VIP께서 경로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 자신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은폐,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며 질책했다는 증언이라며 앞에 이런 일과 뒤에 이런 일은 다른 것이냐 표리부동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외압 주체라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검찰단이나 경찰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끝까지 진실 게임으로 간다면 해법은 국정조사와 특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고 대통령실은 이미 국방부에서 해명이 됐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중수대장 통화 내역 공개. 자, 녹음 파일 준비해주세요. 필성 중령입니다. 네, 사령관님. 아침에 네. 너네 저기 수사단장 그만둔 걸 누구 알고 있어? 수사단장 그만둔 거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니네. 아, 네. 저희 일단 수사단 인원들은 다, 중수대하고 여기 담본부 인원들은 다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1광수대 인원들도 알고 있고, 2광수대만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회의해서 네, 일체 말 안 나오게. 네, 그게 오히려 더 저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서도 다 지금 이건 어차피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어? 그 다음에 저것도 뭐 인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래도 좀 저걸 해야지. 밖으로 말 안 나오게.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거. 나도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가까이 조사받고 왔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정훈이하고 나하고는 이제 정훈이하고 통화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또 수사관들이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저가 그런 일이 없더라고.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네.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네.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이 뭐야?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이 있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 통화할 때, 저하고 이렇게 지도관하고 다 회의하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 그때 옆에서 또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할 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네가 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네.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네. 그지? 네. 근데 거기엔 또 원인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는 그건 뭐 어차피 조사는 나올 거니까.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수사관들한테 딴 얘기는 하지 말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네. 기다려보자 그래 이래 말 그대로. 그래야 되잖아. 네. 어? 일단 내일 아침에 회의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장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치?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넘어갔으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찰에 조사할 거 아니가, 걔네들이. 경찰에 알고 지금 들어보니까 경찰에 넘긴 기록도 국방부에서 뭐 이렇게 받아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또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건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응? 네. 그건 우리 관여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린 저거 했으니까 우리 손 다 떠난 거고. 네.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최악의 최적으로 해서 우리들 저걸 못할 것 같으면 조사본부에서 해달라는데 그걸 안 했던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 그래? 거기는 국방부 저 받아가려는데? 네, 검찰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연락이 와서 이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 경찰 쪽에서 또 일광수대 쪽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관여하지 마? 네. 그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 네, 맞습니다. 이제는.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아마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겁니다, 이게. 아, 그럼 어떻게든 간에 이제는. 네.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네.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짐 가지고 가지. 네. 그러자. 내일 애들이나 좀 그래도 너무 저거 하지 않을게. 네. 그러자. 응. 알겠습니다. 필성. 박정훈 대령 KBS 출연 방송 인터뷰. 아마 방송 출연은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른바 집단 항명 수괴,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기억하실 겁니다.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는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군의 어떤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서류에 조작이 될 수 있고 왜곡이 될 수 있어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대한민국 해병대에 정직하게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31일 오후 8월 1일 그다음에 8월 2일 당일날까지도 계속 저는 그렇게 주장했었던 겁니다. 당일이라 하면 자료가 이제 넘어가는 날, 넘어가는 날,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최종 사령관실에 들어갔을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령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맞다면 나머지의 그런 회의는 다 설명이 안 된다. 필요 없는 얘기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7월 30일에 방금 좀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장관한테 이걸 결재를 받았어요. 이렇게 8명을 넘기겠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반응했는지, 물론 기자들에게 배포한 그 입장문에 적혀 있긴 합니다만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는 장관님 계셨고 국방부에는 대변인, 그다음에 국방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이 있었고 저희는 해병대 사령관님, 저 그리고 공보정원실장 이렇게 3명이 총 있었는데 제가 먼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을 다 들으시고 장관님이 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고 그러자 제 오른쪽 옆에 사령관님이 계셨는데 사령관님이 이제 사단장도 수사 저희가 자체 초동 수사를 해보니까 과실에 어떤 혐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돼서 수사의 주체인 경찰로 넘겨서 정확하게 입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보고를 했고 거기에 이제 장관님은 그래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대변인 이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을 말하죠. 맞습니다. 전화기 대변인. 대변인은 굉장히 엄정하게 됐다. 사단장까지 이렇게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이 봤을 때 아주 엄정하게 수사가 됐고 아마 설명이 잘 될 것 같다. 수사는 잘 됐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장관님 오른쪽에 앉아있던 정책실장이 정책실장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수사는 잘 됐고 특별히 문제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장관님이 서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님이 1사단장에 대한 이제 인사 보직에 대한 문제를 이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 보고자 및 배석자들은 빠질 때 이제 직접 저 악수를 하시면서 장관님께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7월 30일에는 그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났었는데 근데 하루 만에 뭔가 분위기가 좀 반전이 있습니다. 그 결재를 받은 당일에, 그러니까 7월 30일에 오후에 결재받고 나서죠. 대통령실 안보실 요청에 의해서 사단장 포함 8명을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은 다수의 관계자들과 논의하여 결정된 것. 날 예정 예하에 이제 일종의 파견 부대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군 검사입니다. 그런 군 검사와 이제 사건을 좀 논의했고.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이 그 혐의 적용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은 수사단장 박대령님뿐만 아니라 그 수사 단원들이라든가 그 군 검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수사 결과를 낼 때 수사단장이 독자적으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사부대 모든 지휘관들이 맡아 있는데 기초적인 것은 담당 수사관이 이제 현장도 제일 많이 가고 그다음에 제일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어떤 이 판단을 내면 그 판단이 맞는지를 중간 관리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지휘관의 이제 결재를 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군 검사하고도 같이 상의도 했고
논의도 중간 관리자는 박 대령님의 그 예, 부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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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수사 지도관이라고 해서 아주 30년 넘게 이제 수사 업무만 했던 준사관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일광수대장도 있고, 뭐 그런 부대원들이 담당 수사관의 이 그 검토 결과를 자체적으로 보고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결과가 정확한지를 컨펌하기 위해서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 또 국민들의 관심 등등으로 해서 검사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를 했었고, 예. 군검사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해군검찰단 소속 검사 증언. 출사자들한테도 다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부대에 있는 인원들한테 그 지점이 강조가 안 된다는 좀 아이러니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관련 판례 6건을 보내겠다고도 합니다. 이 검사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다음 날 통화에선 수사가 축소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분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좀 너무 우려가 됩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사건 떠놓고 잘 좀 보관을 챙겨놓고 하나 정도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실제로 국방부는 박 대령의 최초 수사 결과를 사실상 폐기했고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수사 외압 정황. 좀 반복되는데요. 5차례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전달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6건의 사건, 사망사건을 군 사망사건을 경찰에서 이첩하면서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있었습니까? 혐의는 다 기재해서 넘어간 거죠. 근데 왜 이 사건에서만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오늘 나온 이 재검토 결과에도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기재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넘겼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지통보서라고 하는 그 통보 양식에도 범죄 혐의를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양식대로 하지도 않고 기존의 전례대로 하지도 않고 특별히 이 사안만 전화를 해서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첩이 보류되고 지연되고 했던 것,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 혐의를 기재해서 넘겼는데 양식도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갑자기 혐의를 기재하지 말라 그러지? 외압으로 느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도 그리고 법무관리관님도 아시겠지만 군사법원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 사망 사건들이 은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경찰로 이첩을 해서 아예 민간경찰이 들여다보게 만든 겁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법사위 간사였어요. 일소위원장이었는데 제가 회의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인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서도 사건 이첩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당시 차관이 이게 법문이 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요. 법무부 차관이. 그래서 제가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게 다툼이 많죠. 그래서 그냥 딱 알면 바로 이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라고 했고 국방부 차관에게 그렇게 남겨놓겠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동의하시죠? 그랬더니 국방부 차관님이 예,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리관님 그 당시 계셨죠?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조항인지 아시죠? 네. 지금처럼 국방부에서 또는 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보고 또 보고 혐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혐의를 뺐다 넣었다 대상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첩하라라는 내용으로 심의됐고 통과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전화해서 혐의 기재하지 마, 혐의 기재하지 않는 방법 있어? 이런 얘기를 왜 수차례 반복합니까?
왜요? 전례도 없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국방부 장관도 법률 위반한 것 아닌가? 이해람 중사 사망 후에 제가 이해람 중사가 안치돼 있었던 수도 병원에 갔었어요. 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이 아주 오랫동안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고 안치되어 있는 시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가족들이 시신을 안 찾아갔을까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이 밝힌 것을 믿지 못하겠다. 진상을 밝혀달라 그러면서 길게는 3, 4년 동안 자기 자식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관하죠?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법을 개정할 때 법문에 그런 걸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법문원에는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법 기술의 한계다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해석을 통해서 메우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법 해석의 첫 번째 기준으로 들고 있는 것은 보통 입법자의 의도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예, 입법의 취지라는 거 저는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의 입법 취지는 과연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법의 해당 조항,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된다는 조항을 심의하면서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란 단어가 인지하면 이첩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사실상 발견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린다라고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법무부 차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관에게까지도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강성국 차관이 법률적 인지와 구분해서 물어보자 법률적 인지가 아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죠. 그렇죠? 제가 앞에 문장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저희들은 법률적 인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강성국 차관이 법률적 인지와 사실을 그냥 인식하는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면 바로 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자, 바로 딱 신속하게. 바로도 아니고 딱도 아니고 신속하게도 아니고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예, 자, 장관님, 범죄 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는 주체는 우리 군 수사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초기 조사는 군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규정도 그렇게 돼 있고 법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예.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이 알면입니까? 아닙니다. 부대장이 알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알면 됩니다.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죠? 그러나 그 사망 사건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법리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체 6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보면은 2달에서 3달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물론 그 법 개정 과정에서 관여를 하셨지만은 장관님, 저희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예. 지금 장관님의 방금 하신 말씀하고도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수사기관이 주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 건 여기 아니죠. 사령관이 어디 있고? 그렇지만은 장관은 자,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관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그런 명령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장관님, 법률이 우위입니까? 장관의 명령이 우위입니까? 법률이 위입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뭐라고 돼 예, 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 법률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규정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거기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수사기관이 예.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하게 돼 있죠? 근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장관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라니까요. 제가 명시적으로 그 법에 각군 참모총장과 개정 취지에 대해서 해병대 말씀을 사령관을 드렸습니다. 통해서 지휘 감독한다고 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 권한이 군사 경찰이나 군 검찰에게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휘가 가능하다는 건. 이것은 관할의 문제예요. 관할로 이미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군의 관여권이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겁니다. 오해요? 예, 제가 저 말씀드린 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예. 제가 법을 심사한 게 저고요. 저 법 심사할 당시에 저한테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했어요.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의원님, 사건을 그렇게 바로 딱 넘기게 되면 군대 내에서 판단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됩니다. 또는 바로 그렇게 넘기게 되면 군의 지휘관으로서의 지휘권이 약화됩니다. 그런 얘기 다 하셨어요. 저희 법사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면서 다 그런 상황 공유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 안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마라. 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입니다. 사단장의 변명과 허위 보고. 부대장인 육군 54단장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구명조끼나 로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그 당사자, 책임자는 54단장입니까? 해병 1사단장입니까? 그 해병대 사령관이 답변 드렸듯이 해병대 1사단장이 맞습니다. 임 전 사단 8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김 사령관은 임성근 1사단장이 주변 수변을 수색하다가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라고 보고해서 당시에는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어 주변에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인지했고 장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 직후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원인을 강둑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으로 잘못 보고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계한 사령관은 둑이 무너졌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기억이 없다며 진술 내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첫 공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진술서가 이제 공개됐어요. 수중수색을 하지 말라고 자기는 지시를 했는데 현정 지휘관들이 뭐 잘못 알아들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법원에 그 군검찰이 법원에 증거기록 제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에 이게 증거로 제출된 건가요? 임성근 사단장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명백한 거짓말들이 좀 있는데요. 예.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은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라는 허위 보고를 한 것이
그 전에 밝혀졌고요. 예. 오늘 여기서 자기가 뭐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 부하들이 어떻게 수사기관에 진술했는지를 전혀 안 보고 계시는가 봐요. 모두가 당신이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걸 지목하고 있는데 어허.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런 자에게 안보를 맡겨놓으니까 불안한 거죠. 결국은 오늘 임성근 사단장의 이런 188쪽에 달하는 허위 진술에 가까운 내용은 사실 이적행위나 다름없죠. 본인 책임지고 전역 지원서를 내고 수사를 받고 유무죄를 가리면 되는 건데 예. 지금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장본인 본인이고요. 심지어는 생존 해병, 본인을 고소한 생존 해병을 굉장히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군인권센터가 생존 해병을 등에 업고 북한이 사이버전을 수행하듯이 여론몰이를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도 색깔론, 북한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는 예. 이런 표현을 해서요. 이런 분이 군에 있으면 참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병 부모의 피눈물.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최상병의 부모님. 어디냐, 어딨어요, 어디? 어딨어요? 왜 구명조끼를 줘야지 안 삽니까? 찾았다면 어딘데? 찾았다면 찾았다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아니 구명조끼가 아니라 그 수사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 아니 어딨어요 지금? 내가 불러놨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한장 짚어요. 아니 그 구명조끼 입혔어요? 구명조끼 입혔냐고? 예? 아니 녀석이 물살이 세는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애도 맞으래요. 애도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제가 저희는 어떻게 사냐고요?